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이번 결과는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양강을 가리는 2차 경선은 지금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후보들은 내일부터 나흘 동안 모두 5차례 TV 토론에서 맞붙게 되고요. 대통령 탄핵 사태에 실망한 국민들에게 얼마나 수권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이번 4강에는 탄핵 찬성 반대파가 각각 2명씩 올라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자못 궁금합니다. 먼저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틀 동안 진행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후보와 함께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4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 한정해 진행됐습니다. 2차 경선 진출자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결과 발표 직후 김문수 후보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란 소감을 밝혔고, 한동훈 후보는 격려와 관심이 기쁨이 아니라 무게로 다가온다며 끝까지 짐을 지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4강 경선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51%로 결승에 직행해 바로 본선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언론 인터뷰 도중 2차 경선 진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재명 후보와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국민의힘은 내일 2차 경선 진출자 미디어데이를 시작으로 5차례 TV 토론을 거쳐 오는 29일 최종 경선 진출자 2명을 결정합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안철수, 나경원 후보 간 대결에선 안 후보가 4강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결국 탄핵 찬성과 반대 후보가 각각 2명씩 오른 셈인데 2차 경선에서는 당심이 절반, 국민 여론이 절반이라 각 후보들의 입장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어서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안철수 후보는 탄핵에 대해 일찌감치 찬성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대통령직 수행은 불가능합니다.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후보 역시 당내 다수 의원들의 반대에도 사실상 탄핵을 이끌었습니다.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반면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탄핵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탄핵 방법밖에 없었느냐. 이 탄핵이 잘 됐다. 이런 평가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 계엄은 반대했지만은 탄핵도 반대를 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느냐. 탄핵 찬성 반대 후보가 2대2로 나뉘면서 2차 경선에선 계엄과 탄핵을 두고 더 거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1차 경선과 달리 당원 투표가 50% 반영되는 만큼 김문수, 홍준표 두 후보가 안철수,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일 걸로 보입니다. 중도에 가까운 지지층을 끌어오기 위한 안한 후보 간 득표전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막판 출마 선언한 나경원 후보는 이념이 밥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앞세웠지만 4강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4강 진출자는 확정이 됐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 여부가 여전히 큰 변수입니다. 당 외곽에선 추대위원회까지 출범해 한대행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대행은 오늘도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46년 만에 국회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 이채연 기자가 설명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와 영국 언론 인터뷰에서 출마 여지를 남겨둔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1차 경선 결과가 나온 오늘까지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소명이라고 강조해온 한미 통상대화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 마련에 물꼬를 틀 것이라며 체감 경기 개선과 규제 혁신을 위한 장관들의 책임감 있는 대응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단 한순간도 소홀함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모레 추경안 협조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46년 만입니다. 사출론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본격화한 이후 처음 국회를 찾는 만큼 출마 여부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능멸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아닙니다. 대통령의 공식 발언 500... 천만에요. 외곽에선 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까지 출범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또 5월 3, 4일, 4, 5일경에 그런 액션이 있지 않겠냐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추대위 합류 가능성이 거론됐던 고건 전 총리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늘 행사에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향한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노욕, 이완용, 원색적인 비난에 지도부 공개 회의에서는 탄핵을 즉시 추진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탄핵을 추진하면 오히려 한 대행을 띄워줄 수 있다며 그동안 공개 비판을 자제했었는데 왜 전략을 바꾼 건지 고승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19명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무 중인 정부 서울청사 앞에 모여 출마용 졸속 관세 협상을 벌인다며 규탄 회견에 나섰습니다. 제2의 이완용, 검은 머리 미국인과 같은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노역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이고 윤석열 아바타입니다. 검은 머리 미국인, 주요 조직을 맡았을 때마다 정작 대한민국 국익에는 도움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원내 지도부 회의에선 이번 주 한미 2+2 통상협의에 대해 어떠한 최종 결론도 내려선 안 된다며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압박도 나왔습니다. 40여일 이후에 들어설 새 정부의 관세 등 한미 통상과 관련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합니다. 당 정책위의장은 한 대행 재탄핵을 지체 없이 추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은 개인 생각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한미 통상협상을 주도하는 한 대행의 행보가 대권 구도의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만 살리고 집권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탄핵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만 살리면 되고 집권만 하면 된다는 그 생각 외에 나머지 생각이 없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에 옮기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경선의 1차 관문을 지나 사실상 본 경선에 들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양상과는 또 다른 국면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뉴스더에서 2차 경선의 관전 포인트, 변수들을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1차 경선에서 가장 관심이었던 게 안철수냐 나경원이냐 이거였잖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결국 4강에 진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죠? 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이 때문에 중도층 지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는 안철수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선 직전 불출마를 선언했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층이 나경원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에게 지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나경원 후보는 김문수, 홍준표 후보 등과 지지층이 겹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표가 더 분산됐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안 후보가 4위로 4강에 진입한 건지 그 이상의 성적을 거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이게 가나다 순으로 지금 발표를 한 거죠. 이름 순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뒤이어서 이걸 가나다라고 꼭 강조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탄핵 찬성 반대가 각각 2명이에요. 2대2 양분되는 구도인데 2차 경선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2차 경선부터는 일반 여론조사 외에도 당원 투표가 50% 반영이 됩니다. 전통적인 지지층의 선택과 당내 조직력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대의 구도가 어느 쪽에 유리할지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 경선이 재미없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는데요. 구도가 선명해지고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흥행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또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갈등만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경선 후유증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네, 치열하게 토론을 하면 탄핵이라는 이슈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 같군요. 근데 당장 모레부터 TV 토론회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수 토론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한마디로 주도권 토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를 지목하느냐가 각 캠프의 중요한 전략이 될 듯합니다. 자신과 각을 세울 후보를 골라서 선명성을 강조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비슷한 지지층을 가진 후보를 지목해 표를 끌어오는 걸 노려보는 게 나을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특정 후보에게 지목이 몰릴 경우 오히려 그 후보를 띄워주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고민 지점입니다. 네, 한 후보가 한 후보만 딱 지명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근데 표심에는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치겠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약 출마할 경우에 단일화를 할까 말까,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된다는데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4강에 진출한 후보들 가운데 김문수 후보만 한대행과의 단일화에 열려 있고요. 나머지 세 후보들은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지율 답보 상태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조차 한대행이 출마할 경우 단일화 가능성을 좀 내비치고 있죠. 국민의힘 당원들은 물론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우호적이지 않는 국민들에겐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중요한 선택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향후 추이에 따라 한대행 출마나 단일화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양강이 발표가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4명의 후보들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경선 소식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재판 참석으로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공언보다 10년을 앞당긴 건데요. 원전 같은 대체 전력 수급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각각 호남과 수도권 표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고이동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 국가의 오명을 벗겠다며 환경 관련 공약을 SNS에 올렸습니다.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40년 탈석탄은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21년 선포했던 2050년보다 10년 앞당겨진 목표치입니다. 다만 줄어든 전력 공급을 어떻게 대체할지에 대한 구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가 전력 소모가 많은 AI 산업 육성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는 차별화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플러스되는 그런 정책의 유연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전북과 광주를 찾은 김경수 후보는 지방정부의 예산권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지방정부들의 최소 1년에 30조 원의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나눠줘야 됩니다.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해수부 부산 이전에 맞서 인천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인천으로 이전하겠습니다. 부산 이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부산은 국제금융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미 드렸습니다. 김동연 후보 측은 또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논란이 된 업체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당 선관위가 거부한 건 이해할 수 없다며 거듭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국민의힘이 2차 경선 진출자 4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내일부터 일정에 들어갑니다. 진짜 경쟁은 지금부터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부터 나흘에 걸쳐 4강에 진출한 경선 후보들의 생각을 듣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한동훈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3월에 오시고 이제 50일 만에 또 오셨는데요. 먼저 1차 경선 컷오프 통과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고맙습니다. 1차 경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수권 능력을 좀 제대로 못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좀 있긴 합니다. 경선 주자의 한 명으로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제 요 며칠간에 있어서 토론을 보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토론에 있었던 좀 질라진 질문들도 있었고 그리고 토론의 포맷 자체가 예능을 좀 따라한 면이 있었는데 우리 당이 지금 그럴 때는 아닌데 하는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정책 위주로 정책의 내용과 실행력을 겨루는 토론이 되고 그 결과 경선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근데 1차 예비 경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후보의 이 네거티브 공방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농담처럼 하시긴 했습니다만 그게 좀 자극적인 게 됐던 것 같고 근데 홍 후보의 도발에 또 우리 한 후보도 약간 감정적으로 대응했다 이런 지적도 좀 있었어요. 제가 대응은 안 했는데요. 그냥 유치하다는 말씀 정도 드렸고요. 유치하잖아요. 그런 일은 일반적인 대화에서도 있기 어려운 문제고요. 다만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보수 정치에 바라는 거는 품격일 텐데 품격이 정치 오래 한다고 길러지는 게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4강 결과를 보면 아까도 리포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각각 2분이 올라오셨습니다. 근데 이 전망을 어떻게 할지 이게 이제 뭐 한 후보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그런 것보다 이 2대2 구도라는 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결국은 이번 선거는 계엄으로 비롯된 선거입니다. 계엄에 대해서 떳떳한 입장과 당당하게 돌파할 수 있는 후보만이 사실 국민들께 표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60%, 70%, 80%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결국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런 현실적인 선택 이제 해야 된다. 이기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생각들이 많이 옮겨가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가 오늘 나온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일선 현장에 가봐도 확연하게 이기는 선택을 하겠다라는 기운을 많이 느낍니다. 네. 그런데 다른 후보들은 이제 한 후보를 통해 이제 배신자다 그런 프레임을 많이 지금 작동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게 2차 경선에는 당원이 50%란 말이죠. 여론조사도 50%고. 그러면 아무래도 당심이 좀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다른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2월 3일 10시 반에 그러면 계엄을 막지 말았어야 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디 가서 다른 데서 얘기했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계엄했어도 막을 겁니다. 민주주의자고 공화주의자고 보수주의자라면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는 정말 그게 옳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신다고 저는 봐요. 제가 일선에 나가봐도 현장에 나가봐도 그 말씀을 해주시고 결국은 제가 이길 후보고 이길 후보로 뭉쳐야 된다라는 마음이 지지층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뭐 영남 지역도 많이 다니셨어요. 뭐 야유도 맞은 적 있으시죠? 요즘 최근에 제가 며칠 다닌 쪽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가요? 자, 그래서 분위기는 어떠셨습니까? 직접 느끼신 거는? 좀 놀랄만한 변화를 많이 느꼈는데요. 제가 대구, 경주, 그리고 포항, 그리고 포항의 뭐 죽도시장 같은 경우는 전혀 예고 없이 갔었어요. 근데 과거에 총선이나 당대표 경선 때 저에게 열광적으로 모일 때 그 상황보다 더 뜨겁더라고요. 그런가요? 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제가 경북대학을 다니고 한 달 제가 이제 앵커님 뵙고 그때 조금 활동을 시작할 때가 50일 됐죠. 그 즈음에는 분명히 말씀하신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서운한 감정을 표출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오히려 열광적인데 다만 다른 점이 있어요. 제가 총선할 때하고 거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절실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꼭 이기라고 그런 주문을 하고 명령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그래서 제가 어깨가 무겁고 더 각오를 다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나오셨을 때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지 이제 미래로 갈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지금 보시면 당의 상황 내지는 이 당원들의 상황, 지지자들의 상황이 계엄의 바다를 지금 건너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상황의 변화, 현장에서 상황의 변화, 지지자들의 상황의 변화, 계엄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해서 모이는 지지도 그 반증이고요. 다만 바다는 끝까지 건너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90% 건너고 와서 거기서 바다에 빠지면 그건 바다를 건넌 게 아닙니다. 끝까지 건너야 하고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것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내지는 뭐 지금 윤석열 신당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윤 전 대통령 당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은 많습니다. 우리 한 후보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과거로 보내드리고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보고 우리의 지지층과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당적에 관한 말씀은 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만 지금 좀 늦은 얘기고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통령 신분도 아니시고 당원의 신분이시잖아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당적을 박탈하니 많이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12월 12일 날 대통령 신분으로 계실 때 윤리 제소를 당대표로서 지시했었고 그때는 대통령 신분으로 계셨기 때문에 당과의 절연이 꼭 필요하다고 봤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 가만히 계셨던 분들이 지금 와서 탈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와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11시간 만에 30억 가까운 후원금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시면서 소감 말씀하시면 좀 울컥하기도 하셨고요. 요즘 라이브 방송을 하시면서 좀 과자도 먹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도 많이 보여주시는데 어떤 느낌이세요? 그때 후원금 모였을 때와 지금의 그 영상 내놓는 거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하는 거는 사실 제가 일정이 있었는데 날씨 때문에 취소하면서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계셨는데 이제 미안해서 한 거였는데요. 과자 먹으셨죠? 네, 근데 사실 뭐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보다는 저런 사람에 가깝거든요, 평소에. 그런데 이런 모습을 좀 좋아해 주셔서 이걸 왜 좋아해 주시지? 좀 의아하긴 하고 그래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방송을 하면서 제가 전에 한번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정치인으로서의 만약 장점이 있다면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생각과 말과 인간 한동훈으로서의 생각과 말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고요. 재밌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까 30억 말씀하셨는데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돈을 다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예전처럼 제가 압도적인 뭐 60% 이렇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일 후보도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처럼. 그러면 30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모은 후보는 거의 없습니다. 보수정당. 저 말고 다른 분들은 못 모으고 계실 거예요. 보수정당 쪽에서는. 그런데 이거 모으고 11시간 만에 모이는 거 보고 뭐 이재명 대표보다도 훨씬 빨리 모이는 거잖아요. 저는 무섭더라고요. 이게 제가 진짜 한시도 한눈 팔고 한시도 나태해 줄 수 없구나 하는 생각. 그리고 정말로 제가 많은 분들이 제가 나서서 저를 통해서 이기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 변수로서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 그리고 단일화 관련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지금은 우리 보수의 중심인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경선을 이기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본선에서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경선을 치열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거의 뭐 대관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 전 집중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나중에 뭐 하자 이렇게 한다면 이 경선 자체를 상당히 희화하게 만들 거고 이 강점을 없앨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기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한 줄로 왜 한동훈이냐 짧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요. 저는 시대를 교체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지금 시대 교체라는 것은 안타깝지만 계엄을 한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 31번 한 이재명 후보 모두를 교체해야 가능합니다. 저는 그 두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준 후보입니다. 제가 이깁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최대의 사법 리스크로 꼽히는 선거법 사건 상고심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회부하고 바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재판관들 모두 한자리에 모여 결론을 내겠다는 건데 대선 전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판사 4명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정했습니다. 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이 배당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시나요? 2시간쯤 뒤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보낼 수 있는데 소부 심리 없이 바로 넘긴 건 드문 일입니다. 게다가 오후 2시부터 곧바로 심리에 돌입했는데 회부 당일에 전원합의체 기일을 여는 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지금 절차는 빨리 진행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전 대표 사건은 대법관 14명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천대여 법원행정처장과 선관위원장이라 회피 신청한 노태학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다수결로 판단합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1, 2심 유무죄가 법리적 쟁점이 많아 6.3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거란 관측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아 일부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정부가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조사에 나섰는데 복제폰 제작 같은 2차 피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이 해커의 악성 코드 공격을 인지한 것은 지난 19일 오후 11시 40분. 보안 담당자가 해당 악성 코드를 삭제하고 장비를 격리했지만 해커는 이미 서버에 침투해 유심 관련 정보를 빼간 뒤였습니다. 유심은 가입자의 식별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로 회선, 전화번호, 통신사 가입 정보 등이 담겨 있습니다. SKT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보안업계에선 유출된 유심 정보가 신원 도용이나 문자메시지 데이터 탈취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유심 서버를 해킹하는데 성공했으면 다른 개인정보가 있는 서버도 해킹됐을 가능성이 있고 두 가지 정보가 결합되면은 복제폰을 만든다든지.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 2023년 1월 LG U+ 사고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당시에도 해킹 공격으로 29만 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이딴 통신사 해킹 사고에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저희가 고객으로서 살짝 믿고 저희 그걸 쓰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뭐 하나 유출됐다는 거 사실만으로는 사실 신뢰가 확 떨어지긴 하죠. 정부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SKT에 관계자를 파견해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SK 사용자들은 유심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늦은 밤 도로에서 굉음을 내며 난폭 운전을 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외국인이었는데 불법 체류자와 무면허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나란히 선 차량 3대가 연기를 내뿜으며 마치 경주하듯 급출발합니다. 교차로 위에 그림을 그리듯 드리프트 주행으로 스피드 마크를 남깁니다. 주행 중에 핸들을 뽑아 창밖으로 흔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경기 화성과 안산 등을 돌며 70여 차례에 걸쳐 난폭 운전을 일삼아온 폭주 모임입니다. 이들은 SNS 계정을 통해 회원을 모았습니다. SNS에 차량 드리프트 영상을 올리면서 이를 보고 다수의 참가자들이 범행을 하러 일시에 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붙잡힌 폭주 모임 회원은 42명에 이르는데 일부는 무면허였습니다. 또 29명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외국인이었습니다. 20대 카자흐스탄인 주범과 같은 국적의 30대 SNS 운영자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주범은 복면을 써 신원 파악에 애를 먹었지만 사이버 국제공조로 은신처를 파악해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주범 등 41명을 검찰에 넘기고 SNS 운영자는 강제 출국시켰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전남 화순에서 완공된 지 2년도 안 된 대형 풍력 발전기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지지대가 빨대처럼 꺾였습니다. 강풍도 불지 않았던 상태라 설계나 시공 결함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풍력발전기 지지대 아랫부분이 빨대처럼 꺾여 쓰러졌습니다. 풍차 모양 날개도 넘어질 때 충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새벽 전남 화순군 화학산 능선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11기 가운데 한 기가 굉음과 함께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비가 온 줄 알았어. 천둥 번개 치는 소리가 들려버리니까. 지난 2023년 6월 완공된 풍력발전기는 한 기당 4.7메가와트급으로 지지대 높이는 127m에 이릅니다. 높이 30m 지점이 꺾였는데 제조사는 독일 지멘스입니다. 사고 현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운영사 측은 출입을 통제하고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기에 이상이 없다는 것 말고는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조사 있잖아요. 독일 회사예요. 이제 그 제조사 측에서 일단 와서 원인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나 시공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별도의 응력이 집중되지 않았고 시공 자체에 불량이 없었다고 하면은 흔한 일은 아니긴 합니다. 사고 원인이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강원도 태백에서도 풍력발전기가 넘어졌지만 제조사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모레 있을 한미 관세 협상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양국의 재무와 통상수장이 한자리에 마주 앉는 건데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윤서하 기자입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차 출국길에 오른 최상목 경제부총리. 진보당의 피켓 시위로 어수선한 와중에 미국 협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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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부총리는 한미 동맹을 언급하며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두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우리 시각으로 모레 밤 9시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한국은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테이블에 앉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미국 측이 제안한 것이라며 협상이 아닌 협의라고 강조했습니다. 협상의 기초를 다지는 출발점이라는 의미와 함께 방위비까지 한 번에 해결하려는 미국 측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주 일본과의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방위비 분담금을 압박했습니다. 지금 그 대표단 입장에서는 최선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지금 가서 덜컥 뭐를 사인하고 요구 조건 들어주고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관세 협상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협상 의제를 놓고도 양국 간 의견 일치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직장인들의 노후 자금인 퇴직연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안전한 예금에 넣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사람 대신 AI가 투자금을 굴려주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굴려주는지 또 수익률은 괜찮은지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전 퇴직연금 IRP에 가입한 직장인 김민경 씨. 원금 손실 걱정에 사실상 계좌를 방치하다가 한 달 전부터 돈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AI가 투자를 대신해주는 서비스가 출시되자 가입한 겁니다. 제가 직접 투자하기는 좀 무섭기도 하고 손해를 볼까 봐 겁도 많이 났었는데 전문가인 AI가 투자를 해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오히려 조금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평균 3에서 4% 안팎. 대부분 원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하는 데다 공격적인 투자자도 펀드나 ETF에 투자해도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AI를 통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테스트를 한 결과 수익률이 최대 30%에 달했습니다. AI는 공포 등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국면에 따라 이제 액티브하게 펀드나 이런 상품들을 조정해 갈 수 있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위험 관리도 할 수 있겠다. 보시는 것처럼 투자자가 설정한 투자 성향에 맞춰 AI가 국가별 주식과 채권 등의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AI가 운용하는 상품이 모두 수익률이 좋은 것은 아니어서 역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AI가 우리 일상에 깊숙하게 들어왔지만 AI 기술이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오늘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AI가 환경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요새 너도 나도 챗GPT와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 하나하나가 환경에 부담을 준다고요. 네, 챗GPT를 만든 오픈AI CEO 샘 올트먼도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한 사용자가 사람들이 챗GPT에 부탁해, 고마워 등 의례적인 인사를 해도 전기료가 나가냐고 물으니까 수천만 달러의 전기요금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용자의 단순한 인사말에도 AI는 추가적인 연산을 수행하면서 전력 소모가 생긴다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전기가 쓰이나요? 네, 영국 분석업체에 따르면 챗GPT가 이용자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데 지난 1년간 쓴 전력은 미국 내 모든 전기차를 4번 충전할 수 있는 양인데요. 브라질 전 국민의 휴대전화를 1년간 충전하고 호주 전체에 1.5일간 전기 공급이 가능한 수준의 규모입니다. 대화가 이 정도인데 저번에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이미지도 만들어주잖아요. 이미지를 만들 때는 전기가 더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챗GPT가 내놓은 이미지 생성 기능이 인기를 끌면서 출시 일주일 만에 7억 장 넘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미지 생성은 일반 질문에 답하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전기가 들어서 단 일주일 만에 6만 7천 가구가 하루 동안 쓸 전력이 소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전기뿐만 아니라 물도 많이 쓰인다고요? 네, AI를 구동하는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열을 내뿜기 때문에 이걸 식히는데 물이 필요합니다. 미국 연구진에 따르면 챗GPT와 질문 25개가량의 대화를 주고받는데 생수 한 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실제 미국 오리건주의 구글 데이터 센터는 지역 전체 물 사용량의 25%를 쓰고 있습니다. AI가 작동하는 데에도 이 정도 에너지가 쓰이는데 작동을 위한 핵심 부품이죠. AI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도 어느 정도 에너지가 쓰이는 겁니까? 네, 그린피스는 2030년이 되면 전 세계가 1년 동안 AI 칩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전력이 지금보다 170배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현재 부산시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보다 많아지는 겁니다. 게다가 AI 칩은 우리나라, 대만, 일본 이렇게 동아시아 3국에서 대부분 생산되는데 세 나라의 전력원은 60에서 80%가량이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 방식을 유지한다면 AI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AI를 쓰지 말라 이런 방법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독일은 2027년부터 모든 데이터 센터가 100% 재생에너지로만 운영되도록 법제화했고요. EU는 지난해부터 모든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전력을 조달하는지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도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과정부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고요. 장기적으로 AI 빅테크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를 쓰도록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봤습니다. 해외 AI 칩 수요에 따라서 납품하는데 급급하다 보면은 해외 탄소세의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고 기후위기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재생에너지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규제나 입법이 필요할 거고요. 네, AI 기술은 앞으로 더 발전하고 또 우리도 더 많이 쓸 텐데 기후 위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마지막임을 직감한 듯 남은 순간까지 대중에 다가가려 했습니다. 소탈했던 생전 모습처럼 장식 없는 무덤의 묘비엔 프란치스코란 이름만 새겨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교황의 장례식은 현지 시간 26일 엄수됩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붉은 예복을 입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손에 묵주가 들려 있습니다. 유언에 따라 삼중관이 아닌 목관에 안치됐습니다. 교황의 관은 현지 시간 내일 오전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운구돼 추모객들에 공개됩니다. 성당 밖에는 벌써부터 신자들이 모여 묵주 기도를 드렸습니다.
and we did say perhaps this might be his last time to appear in public. 폐렴으로 한 달 넘게 입원했던 교황은 의사들의 휴식 권고에도 불구하고 퇴원 2주 만에 외부 활동에 나섰습니다. 찰스 3세 국왕 면담부터 교도소 방문까지 직접 챙겼고 선종 전날엔 부활절 미사에도 깜짝 등장했습니다. Benedicat vos, omnipotens Deus, Pater, et Filius, et Spiritus Sancti. 아멘. 미사 뒤엔 광장을 돌며 신자들과 인사했고 아기들을 보면 멈춰 강복했습니다. 외신들은 교황 스스로 마지막을 직감하고 끝까지 군중과 만나길 원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Dio su bendición y como fue su vida al servicio de todos, la terminó. 교황청은 교황이 뇌졸중과 심부전으로 선종했다며 유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교황은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 안장된 전임 교황들과 달리 로마 시내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전에 안장되길 희망했고 장식 없는 무덤에 묘비에도 프란치스코라는 이름만 써달라고도 했습니다. 교황의 장례식은 오는 26일 거행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전 세계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종교와 지역을 떠나 애도하고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빚어왔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추도했고 우리나라 명동성당엔 오늘 오후 빈소가 마련돼 각계각층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바티칸 국기를 상징하는 노란색과 하얀색 불빛이 반짝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오벨리스크엔 검정 리본이 선명합니다. 파리 에펠탑 불빛이 차례로 꺼지고 노트르담 대성당은 교황의 나이만큼 88번 타종합니다. Vraiment pour prier pour le pape, pour l'accompagner, voilà, dans la montée au ciel.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에 세계 곳곳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공습이 이어지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선 특별 미사가 열려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 신도들에게 두려워 말라며 위로한 교황을 기렸습니다. His call, his appeal for the peace. The last call was the last Saturday, 2 days ago. 교황과 각을 세우던 트럼프 미 대통령은 공공 건물의 조기 개항을 명령하고 장례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인도주의와 정의의 수호자인 교황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회의에 앞서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Au nom du Conseil, j'invite chacun et chacune à se lever et à observer une minute de silence à la mémoire de sa sainteté le pape François. 우리나라도 명동 대성당 지하성당에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염수정 추기경과 정순택 대주교 등 주교단을 비롯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이 조문했고 시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불교와 원불교, 개신교 등 종교계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종교의 경계를 넘어 평화와 화합에 헌신한 지도자라며 애도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우리 군의 4번째 정찰 위성이 오늘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올해 안에 5호기까지 발사되면 평양 김정은 집무실을 2시간 간격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4호기가 실린 스페이스 X의 펠컨 9 발사체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3, 2, 1, ignition, engines full power and lift off.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48분 미 플로리다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 4호기는 15분 만에 발사체와 분리돼 목표 궤도에 진입했고 2시간 39분 만에 지상국 교신에 성공하며 현재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4호기는 이 3호기와 같은 고성능 레이더 사르를 탑재했습니다. 위성 1호기가 가시광선을 이용해 선명한 사진을 찍는다면 2, 3, 4호기는 레이더 반사파로 고해상도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날씨가 굳거나 밤에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군은 북한 핵 미사일 도발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적진 깊숙이 감시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5호기까지 군집 위성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주 지나가면 인터벌이 줄어드니까 그 사이에 움직임이라든지 좀 더 정밀 추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평양노동당 1호 청사와 같은 북한 수뇌부 주요 표적은 2시간마다 관찰이 가능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체계까지 발사하게 되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우주 전력을 구축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주요 우주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국방우주발전위원회에 정보본부장과 전략사령관 등 삼성 장군 2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조직 강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 달걀만한 우박이 1시간가량 쏟아졌습니다. 기상당국이 경보를 발령했지만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하얀 물체가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탁구공을 연상시키는데 우박입니다. 지난 19일 중국 남부 광시성에서 직경 5cm 넘는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강풍의 폭우까지 동반하며 1시간가량 내렸는데 10년 만에 최악의 우박이란 평가입니다. 주택과 차량이 파손됐고 우박에 맞아 반려동물이 목숨을 잃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현지 기상당국은 우박 경보를 발령하며 대피를 지시했지만 피해를 막진 못했습니다. 하루 뒤에는 서북부 간수성에도 우박이 1시간가량 내렸는데 무려 10cm 두께로 쌓이면서 농사를 망쳤습니다. 피해 농가는 최소 1,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ffectively, we have to get to net zero. Temperatures are going to increase and the extremes are going to become more extreme.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대기 에너지가 커지면서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단 한 번의 점프로 아시아 육상 선수권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최종 2m 30cm를 뛰면서 선발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올해 첫 7회 경기인 아시아 선수권 최종 선발전에 출전한 우상혁. 첫 번째 점프로 2m 15를 가볍게 넘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2m 15를 넘지 못해 단 한 번의 우승을 확정한 우상혁은 2m 20과 2m 30을 1차 시기에 깔끔하게 넘으며 대회를 마쳤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려 바닥이 미끄러웠지만 우상혁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길래 아마추어도 아니고 프로페셔널 마인드로 그냥 뛰자. 비 오는 날 230은 제 PB입니다. 오늘 우상혁은 2m 36 한국 신기록 경신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로 인해 도약과 착지 모두 부상 위험이 높아졌기에 2m 30에서 멈췄습니다. 지난 2월 체코와 슬로바키아 대회에 이어 3월 난징에서 열린 실내 선수권까지 연속으로 금메달을 차지한 우상혁은 올해 가장 큰 목표를 오는 9월 도쿄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으로 잡았습니다. 목표는 지금 열심히 한 것만큼 세계 실외 대회에서 후회 없이 점프 뛰는 게 제일 가장 큰 목표예요. 다음 달 11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아시아 선수권 역시 최적의 리허설입니다. 우상혁은 다음 달 이곳 구미 시민운동장에서 열리는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올해 본인의 4번째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Let's go. Wake up. What's the use of saving life when you see what you do with it? Lilu, you're right. But there are some things, very nice things worth saving, some beautiful things. Love. 행성과 충돌할 위기에 처한 지구, 물, 불, 흙, 공기, 그리고 제5원소가 인류를 구할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런데 제5원소 자체인 릴루는 인류의 악행에 절망해 지구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 코벤의 마음을 깨닫고 인류를 구원하는 찬란한 빛이 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평생 사랑의 복음을 전하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습니다. 전쟁하는 세상의 평화를. 교황의 마지막 부활절 메시지였습니다. Faccio appello ai belligeranti. Cessate il fuoco. Si liberino gli ostaggi. Si presti aiuto alla gente che ha fame e aspira ad un futuro di pace.
모든 종교가 사랑을 말하지만 인류는 그 종교로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Kill an infidel, the Pope has said, is not murder. It is the path to heaven. 저명한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종교가 없었다면 9.11 테러도 십자군도 마녀 사냥도 없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 안에서 우린 모두 형제라며 관용을 호소했습니다. In questo giorno vorrei che tornassimo a sperare e ad avere fiducia negli altri, anche in chi non c'è vicino o proviene da terre lontane, con usi, modi di vivere, idee, costumi diversi da quelli a noi più familiari, poiché siamo tutti figli di Dio. 조그만 꼬투리라도 끄집어내 반목하고 갈등하는 정치권이 본받아야 할 덕목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입맞췄던 교황의 마음 늘 따뜻했습니다. 착하고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도 잘 어루만졌습니다. Poco tempo fa è venuto a mancare mio papà. È in cielo papà? Dio abbandona i suoi figli quando sono bravi? Ecco Emanuele, questa è la risposta. 이혜인 수녀는 존재 자체가 감사, 벌써 당신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제5원소 프란치스코 교황, 우리 모두 당신이 그립습니다. 4월 20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비바 파파였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비구름이 동쪽으로 차츰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비가 대부분 그친 상태인데요. 내일 새벽까지 동해안과 제주도에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흐린 날씨 보이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서쪽 지역과 경남권에는 안개가 끼어서 시야를 답답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13도, 대전 15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크게는 7도가량 낮아지겠고요. 낮 동안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청주 25도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물결은 동해 중부 먼 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을 포함해 당분간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2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